유. 시련을 겪는 생플리스 수녀. 바로 한편 그 순간에도 팡티는 기뻐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매우 힘든 밤을 지냈다. 심한 기침에 고열 그리고 악몽에 시달렸다. 아침에 의사가 왔을 때에는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마들렌 씨가 오거든 곧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아침 낮을 내내 그 여자는 맥없이 별로 말도 하지 않고 거리를 계산하듯 작은 소리로 웅얼웅얼 셈을 하면서 침대 시트에 주름을 잡기도 했다. 쑥 들어간 그녀의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빛이 거의 꺼진 것 같다가 이따금씩 되살아나 별처럼 반짝였다. 어두운 시간이 다가오기 전 지상의 빛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하늘의 빛이 가득 채워주는 것 같다. 생플리스 수녀가 좀 어떠냐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번번이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다만 마들렌 씨가 보고 싶어요. 몇 달 전 팡틴이 그녀의 마지막 정절과 마지막 수치심, 마지막 기쁨을 잃었을 때 그녀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였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의 흙개비였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이 빚어낸 것을 완성해버렸다. 그 여자는 나이 25세 이마에 주름살이 잡혔고 볼은 쭈글쭈글했고 코는 짜그라졌고 잇몸은 드러나 보였고 안색은 힘을 쑥했고 목은 뼈가 앙상했고 쇄골은 툭툭 붉어졌고 팔다리는 빼빼 말라 비틀어졌고 살갗은 흑빛이 됐고 금발은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오호라, 병은 얼마나 빨리 늙음을 가져오는가. 정오의 의사가 또 왔다. 그는 처방을 내리고서 시장이 병원에 왔었는지 물어보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마들렌 씨는 보통 3시에 환자를 보러 왔다. 정확을 기한다는 것 또한 하나의 친절이므로 그는 언제나 정확했다. 2시경에 팡티는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20분 동안에 그녀는 10번도 더 수녀에게 물었다. 수녀님, 지금 몇 시예요? 3시가 울렸다. 그는 평소에 침대에서 거의 꿈쩍도 하지 못했는데 시계가 3번 울리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며 그 누룩했던 야윈 손을 꼭 마주 잡았는데 무섭게 짓누르는 것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깊은 한숨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을 수녀는 들었다. 그런 뒤에 팡티는 문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문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한 15분 동안 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숨을 죽인 듯이 꼼짝 않고 있었다. 수녀는 그녀에게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다. 성당의 시계가 3시 15분을 울렸다. 팡티는 베개 위에 쓰러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침대 시트에 주름을 잡기 시작했다. 반 시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탑시계가 울릴 때마다 팡티는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보고 그런 뒤 다시 쓰러졌다. 옆에서 보아도 그녀의 마음속을 훤히 알 수 있었으나 그녀는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고 아무런 푸념도 하지 않고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다. 다만 애처롭게 기침만 할 뿐이었다. 흡사 무슨 어두운 것이 그녀를 내리덮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새파랬다. 그녀는 때때로 미소를 지었다. 5시가 울렸다. 그 순간 수녀는 그녀가 꽤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는 내일 떠날 텐데 오늘 오시지 않는 건 정말 잘못이에요. 생플리스 수녀 자신도 마들렌 씨가 늦어지는 것에 놀라고 있었다. 그동안 팡티는 자기 침대의 닷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에 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는 숨결처럼 가냘픈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수녀는 귀를 기울였다. 팡티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다. 교회를 거닐면서 썩 아름다운 걸 사자. 들국화는 푸르고 장미는 장밋빛이고 들국화는 푸르고 나는 사랑해 우리 아기를. 성모 마리아님이 수놓은 망토를 두르시고 어제 내 난로가에 오셔서 이르시기를 여기에 내 너울 아래 감춰놓은 언젠가 너가 내게 바라던 아기가 있다. 도시로 달려가 배를 뜨고 실을 사고 골무를 사라. 교회를 거닐면서 썩 아름다운 걸 사자. 어진 성모님이시여 저는 난로가에다 리본을 장식한 요람을 놓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실 제일 아름다운 별보다도 점지해 주신 아기가 저는 더 좋아요. 아주머니, 이 배로 무엇을 할까요? 우리 갓난 아기를 위해 옷을 만들어요. 들국화는 푸르고 장미는 장밋빛이고 들국화는 푸르고 나는 사랑해 우리 아기를. 이 배를 빨아요. 어디서요? 냇물에서요. 조금도 상거나 금기지 말고
그것으로 만들어요. 아름다운 치마와 아기의 조끼 한 벌을. 거기에 내가 술을 놓아 꽃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아기가 없어졌는데 아주머니 그걸로 무엇을 할까요? 그걸로 나를 묻을 수의를 만들어요. 교회를 거닐면서 썩 아름다운 걸 사자. 들국화는 푸르고 장미는 장밋빛이고 들국화는 푸르고 나는 사랑해 우리 아기를. 이 노래는 옛날 자장가로서 팡티는 전에 이 자장가를 부르며 어린 코제트를 재웠으나 아이와 헤어진 후 5년 동안 한 번도 그녀의 머리에 떠오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이 노래를 하도 구슬프고 정다운 목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수녀마저도 울 것 같았다. 엄격한 것에만 젖어있던 그 수녀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탑시계가 6시를 쳤다. 팡티는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기 주변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생플리스 수녀는 공장 문지기 노파에게 심부름꾼 여자 하나를 보내서 시장에 돌아왔는지 어떤지 그리고 곧 병실로 올 수 있는지 어떤지 알아보고 오게 했다. 심부름꾼은 얼마 안 있어 되돌아왔다. 팡티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는 듯 했다. 심부름꾼 여자는 매우 나직한 목소리로 생플리스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장은 이런 추위에 아침 6시도 되기 전에 백마 한 마리를 탄 2인승 이륜마차로 마부도 없이 혼자 떠났는데 어느 길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라스로 가는 길을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파리로 가는 길에서 만났다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다. 떠날 때도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매우 친절했으나 문지기 노파한테는 오늘 밤 기다리지 말라는 말만 하고 떠났다. 수녀는 묻고 심부름꾼 여자는 상상해가면서 두 여자가 팡틴의 침대에 등을 돌리고 그렇게 소곤거리는 사이에 팡틴은 건강에 따르는 자유로운 움직임과 죽음에 따르는 가공할 쇠약을 아울러 갖는 어떤 내장병 환자들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발작처럼 후다닥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긴 베개에 떨리는 두 손을 짚고 휘장 틈새로 머리를 내놓고서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외쳤다. 지금 마들렌 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왜 그렇게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죠? 웬일이시래요? 왜 안 오신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하도 느닷없고 거칠어서 두 여자는 그것이 남자의 목소리인가 싶었다. 그 여자들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글쎄 대답이나 좀 하세요. 팡티는 외쳤다. 심부름꾼 여자가 더듬더듬 말했다. 문지기 할머니 말로는 오늘 못 오실 거래요. 이 봐요. 좀 진정하고 누워 계세요. 수녀가 말했다. 팡티는 아까 그 자세 그대로 단호하고도 비통한 어조로 다시 소리 높여 외쳤다. 못 오실 거라고요? 왜요? 당신네들은 그 까닭을 아실 거예요? 지금 두 분끼리 소곤거렸잖아요. 내게도 알려주세요. 심부름꾼 여자는 얼른 수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시의회 용무 때문이라고 대답하세요. 생플리스 수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심부름꾼 여자가 근유한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환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고 팡틴의 지금 병세에 중대한 결과를 미치리라고 생각되었다. 수녀의 그 붉어진 얼굴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녀는 태연하고 애처로운 눈을 하고 팡틴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장님은 출타하셨어요. 팡틴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거렸다. 비상한 회색이 그 애통한 얼굴 위에 빛났다. 출타하셨다. 그녀는 외쳤다. 코제트를 데리러 가셨어. 그러고는 두 손을 하늘로 뻗쳤다. 그녀의 얼굴이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직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말했다. 수녀님, 도로 눕겠어요. 이제부터 무엇이고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아까는 제가 나빴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 죄송해요. 큰 소리를 치는 게 나쁘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수녀님, 저는 무척 기뻐요. 주님은 참 친절하셔요. 마들렌 씨는 참 친절하셔요. 글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 코제트를 데리러 몽페르메우로 가신 거예요. 그녀는 도로 눕고 수녀를 그대로 베개를 고쳐놓고 생플리스 수녀한테서 받아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은 십자가에 입을 맞추었다. 이봐요. 수녀가 말했다. 이제 좀 쉬도록 하고 말은 하지 마요. 팡티는 땀이 촉촉이 난 두 손으로 수녀의 손을 잡았는데 수녀는 그 손에서 땀을 느끼고 가슴이 아팠다. 그분은 오늘 아침에 파리로 떠나셨어요. 사실은 파리를 통과하실 필요도 없어요.
몽페르메유는 이리 오다가 조금 왼편에 있거든요. 수녀님도 생각나시죠? 어저께 제가 코제트 이야기를 했더니 곧 올 거요, 곧 올 거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를 깜짝 놀래주실 작정인 거예요. 수녀님도 아시죠? 테나르디에한테서 우리 아기를 데려올 편지에 제게 서명을 시키신 걸. 그래도 이제 아무 말 못하지 않겠어요? 꼭 코제트를 돌려줄 거예요. 받을 돈은 다 받았거든요. 받을 돈 다 받고도 아기를 내주지 않는다면 당국에서도 가만둘 리 없어요. 수녀님, 말을 하지 말라는 눈치는 주지 마세요. 저는 지극히 행복해요. 저는 아주 좋아요. 이젠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다시 코제트를 보게 되는 걸요. 배도 많이 고파요. 그건 5년 동안이나 우리 아기를 못 봤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수녀님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수녀님은요. 그리고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기는 참 예뻐졌을 거예요. 우리 아기는 정말 조그맣고 예쁜 장밋빛 손가락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퍽 아름다운 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1살 때에는 손이 참 우스웠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컸을 거예요. 7살이나 먹었거든요. 어엿한 아가씨예요. 저는 코제트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웨프라지라는 이름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 아침 벽난로 위의 먼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곧 코제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불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정말이지 몇 년이나 제 아이 얼굴을 못 보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할 거예요. 정말 떠나셨다니 참 좋은 분이에요. 시장님은. 날씨가 몹시 차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적어도 망토는 입고 가셨겠죠? 내일이면 돌아오시겠죠? 안 그래요? 내일은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수녀님, 내일 아침에 저 레이스가 달린 작은 모자를 쓰는 걸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세요. 몽페르메유는 시골이에요. 옛날에 저는 그 길을 걸었어요. 무척 멀어 보였어요. 하지만 역마차는 퍽 빠르지요. 내일은 코제트를 데리고 돌아오시겠지요. 여기서 몽페르메유까지 얼마나 돼요? 수녀는 거리에 관해서는 조금도 몰랐으므로 그저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내일은 돌아오시겠지요? 내일, 팡티는 말했다. 나는 내일 코제트를 보겠군요. 착하고 착하신 수녀님, 보시다시피 나는 이제 아프지 않아요. 난 미칠 것만 같아요. 사람들이 원한다면 나는 춤이라도 추겠어요. 15분 전에 그 여자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무슨 영문인지 통 몰랐으리라. 그녀는 지금 온통 장밋빛이었고 말하는 목소리는 생기발랄하고 자연스러웠으며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아주 나직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웃었다. 어머니의 기쁨, 그것은 거의 어린아이의 기쁨과 같다. 자, 그렇게 행복해하시니 이제 내 말을 듣고 말은 그만하세요. 수녀는 말을 이었다. 팡티는 베개를 베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제 그만 다시 누워라. 우리 아이가 곧 올 테니 얌전하게 있으라. 생프리스 수녀님 말씀이 오라. 여기 계시는 분들의 말씀은 모두 오라. 그러고는 꿈쩍 않고 고개도 흔들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기쁜 듯이 이리저리 굴릴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녀는 그녀가 잠들기를 바라며 침대 휘장을 닫았다. 6시와 7시 사이에 의사가 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므로 그는 팡틴이 자고 있는 줄 알고 가만히 방으로 들어가서 살금살금 침대로 다가갔다. 휘장을 반것이 열었더니 야등의 불빛에 팡틴의 커다랗고 잠잠한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여자는 의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 옆에 조그만 침대를 놓고 그 애를 재워주실 거죠? 네? 의사는 그 여자가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 여자는 덧붙였다. 글쎄, 보세요. 딱 그만한 자리는 있어요. 의사는 생플리스 수녀를 따로 만났고 수녀는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들렌 씨는 하루 이틀 출타 중인데 환자는 시장이 몽페르메유에 간 줄 알고 있으나 사실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환자의 생각을 고쳐주어야만 한다고 생각되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환자의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수녀는 말했다. 그렇게 말하자 의사도 동감했다. 의사가 팡틴의 침대에 다가가니 그 여자가 말을 이었다. 그러면 아시겠어요? 아침에 그 애가 눈을 뜨면 그 가엾은 우리 강아지에게 잘 잤느냐고 말할 수도 있고 밤에 제가 자지 않으면 그 애 숨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애의 그렇게도 곱고 어린 숨소리를 듣는 건 제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내게 손을 주세요. 의사는 말했다. 여자는 팔을 뻗고 웃으면서 외쳤다. 아니 정말 이건 사실이에요. 선생님은 모르시는군요. 제 병은 다 나았어요. 코제트가 내일 오거든요.
의사는 놀랐다. 그 여자는 차도가 있었다. 숨이 들가빴다. 맥은 힘을 되찾았다. 갑자기 되살아난 일종의 생명력이 이 지쳐 빠진 가엾은 인간의 기운을 돋워주고 있었다. 선생님, 그 여자가 다시 말했다. 시장님이 우리 아기를 찾으러 가셨다는 말을 수녀님이 하시던가요? 의사는 조용히 있게 하고 일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했다. 그는 기가나무 껍질을 달인 탕약과 밤중에 다시 열이 날 경우를 위해 물약 진정제를 처방했다. 나가면서 수녀에게 말했다. 좀 나았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시장님이 내일 어린애를 데리고 오신다면 누가 압니까? 뜻밖의 병세에 변화가 생길는지 큰 기쁨이 병을 뚝 멈추는 경우도 봤으니까요. 저 여자의 병이 내장병이란 걸 나는 잘 아는데 또 악화됐지만 이 모두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저 여자를 살려낼 수도 있을 겁니다. 7. 도착한 나그네가 다시 출발할 대비를 하다. 우리가 중도에 놓아두었던 낡은 이륜마차가 아라스 우체국 여관의 정문 아래로 들어간 것은 저녁 8시가 가까워서였다. 우리가 이때까지 따라온 나그네는 마차에서 내려 여관 사람들의 깍듯한 인사에는 대답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도중에 얻은 말을 돌려보낸 뒤 작은 백마를 마구간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런 뒤 아래층에 있는 당구장 문을 밀고 들어가 앉아서 탁자 위에 팔꿈치를 기댔다. 6시간에 끝낼 작정이었던 여정이 14시간이나 걸렸다. 그는 그것이 자기 탓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변명했지만 마음속으로 화를 내지는 않았다. 여관 안주인이 들어왔다. 손님은 주무실 건가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마부가 그러는데 손님의 말이 무척 피로해 보인다고 하던데요? 이때야 그는 입을 열었다. 말이 내일 아침에 떠날 수 없겠소? 어머나 손님도 적어도 이틀은 쉬어줘야 해요. 그는 물었다. 여기는 우체국 아니요? 예, 그래요. 안주인은 그를 사무실로 인도했다. 그는 통행권을 제시하고 그날 밤 우편 마차로 몽트레이어 시르메르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마침 우체부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는 그 자리를 예약하고 돈을 치렀다. 그럼 새벽 1시 정각에 출발하도록 틀림없이 이리로 나와주시오. 사무원은 말했다. 그런 뒤 그는 우체국 여관을 나와 시내를 걷기 시작했다. 그는 아라스를 알지 못했고 거리도 어두웠는데 그는 무턱대고 걸었다. 그렇지만 끝끝내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는 크랭숑이라는 작은 개천을 건너 좁은 골목길들이 뒤얽힌 곳에 이르러 길을 잃어버렸다. 한 시민이 제등을 들고 가고 있었다. 좀 망설이다가 그는 그 시민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자기가 물으려는 말을 듣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듯이 우선 전후 좌우를 휘둘러 보고 나서야 말을 꺼냈다. 여보십시오. 재판소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닌 모양이구려. 그 꽤 늙어 보이는 시민은 대답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도 마침 재판소 쪽으로, 즉 도청 쪽으로 가는 길이외다. 지금 재판소는 수리 중이어서 재판은 임시로 도청에서 열고 있다오. 거기서 중재재판도 합니까? 그는 물었다. 물론이요. 현재의 도청은 혁명 전에는 주교관이어서 1782년에 주교있던 콩지혜 씨가 거기다 널따란 홀을 세워서 재판은 그 홀에서 하고 있다오. 걸어가면서 그 시민은 말했다. 재판을 보실 양이면 좀 늦었소이다. 보통 법정은 6시면 폐정되니. 그러나 그들이 광장에 당도했을 때 시민은 컴컴하고 웅대한 건물 정면의 불이 켜진 4개의 길쭉한 창문을 가리켰다. 아, 마침 잘 왔소이다. 당신은 운이 좋구려. 저기 창이 넷 보이지요? 저게 중재재판정이요. 불이 켜져 있으니 아직 안 끝난 거요. 소송 사건이 오래 끌어서 저녁 공판을 하는 거요. 당신은 이 사건에 관심이 있소? 이건 형사재판이요? 당신은 정인이요? 그는 대답했다. 나는 무슨 사건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단지 변호사 한 분과 이야기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아, 그렇소? 시민은 말했다. 보시오, 이 문이요. 수위는 어디 있담? 저 큰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면 될 거요. 그는 시민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 몇 분 후에 그는 넓은 방을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무리들이 법복을 입은 변호사들과 섞여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법정 입구에 모여서서 귓속말로 소곤거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다. 인정과 동정이 그들의 말에서 나오는 일은 드물다. 대개의 경우 거기서 나오는 것은 미리 내려진 유죄 판결이다.
명상에 잠겨 지나가는 방관자에게는 그 모든 무리들이 어둑한 벌집처럼 보이며 그 속에서 여러 종류의 윙윙거리는 정신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온갖 종류의 캄캄한 건물들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단 하나의 난포불만 켜놓은 그 널따란 방은 예전에는 주교관의 응접실이었으나 현재 법정의 대기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금은 닫혀있는 두 짝의 문이 중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큰 방과 이 대기실 사이를 막고 있었다. 방 안이 하도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아무나 맨 먼저 만난 변호사를 붙들고 말을 붙였다.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는 물었다. 다 끝났어. 변호사는 말했다. 끝났다고요? 그렇게 날카로운 말투로 그 말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돌아봤다. 실례지만 당신은 아마 친척인가 보죠?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물론이죠. 그럴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죠. 징역입니까? 무기징역입니다. 그는 들릴락 말락하는 가냘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럼 동일인 증명도 되었군요. 무슨 동일인 증명 말입니까? 변호사는 대답했다. 동일인 증명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간단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이를 죽였는데 죽인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만 배심원들은 모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신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여자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물론이죠. 리모쟁이라는 처녀요. 그런데 당신은 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끝났다면 왜 법정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습니까? 다른 사건의 재판이 2시간 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그 사건도 뻔하죠. 일종의 무례한인데 재범이고 전과자고 도둑질을 한 놈입니다.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인상이 고약한 놈입니다. 얼굴만 봐도 그저 형무소감이죠. 그런데 법정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는 물었다. 그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그렇지만 지금은 휴정 중입니다.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속개하면 시도해 보시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 큰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변호사는 가버렸다. 한동안 그는 거의 동시에 거의 한꺼번에 모든 감정을 느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그 변호사의 말은 얼음 바늘처럼 그리고 불의 칼날처럼 번갈아 그의 가슴을 찔렀다. 아직 하나도 끝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숨을 돌렸지만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이 만족감인지 아니면 고통인지 그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여기저기 떼지어 있는 사람들 옆으로 가서 그들이 찌꺼리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원에 사건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날 하루에 간단하고 짤막한 두 사건을 선택했다. 영아 살해범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그 전과자, 재범, 상습범의 차례였다. 그자는 사과를 훔쳤다고 하나 증거가 불충분했는데 증거가 드러난 것은 그가 전에 털롱 형무소에서 복역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죄질은 나빠졌다. 게다가 피고 신문과 증인 진술은 종결되었지만 아직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논고가 남아있었다. 자정까지는 끝내지 못할 것 같았다. 그 사나이는 아마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았다. 검사는 퍽 유능한 사람이어서 피고를 쏘아서 못 맞히는 일이 없었다. 또한 그는 시도 짓는 제사였다. 이런 이야기들이었다. 법정으로 통하는 문 옆에 수위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수위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이 문은 곧 열리요? 열리지 않습니다. 수위는 말했다. 그럴 수가. 재판이 속개되어도 열지 않소. 지금은 휴정 중이 아니요. 곧 속개됩니다만 문은 안 엽니다. 수위는 대답했다. 그건 왜? 법정이 10,000원이니까요. 뭐요? 더 이상 한 자리도 없단 말이요? 단 한 자리도 없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수위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다. 재판장님 뒤에는 아직도 좌석이 2-3개 있습니다만 재판장님은 거기에 공무원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수위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고개를 수그리고 물러나와 대기실을 지나서 청청마다 망설이듯 찬찬히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아마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었으리라. 어제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는 끊임없이 그 새로운 고비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계참에 이르러 그는 난간에 기대어 팔짱을 끼웠다. 갑자기 그는 프로코트를 젖히고 수첩을 꺼내어 거기서 연필을 빼고 종이 한 장을 찢어서는 불빛 아래서 그 종이에 다음과 같이 썼다. 몽투베르 시르메르 시장 마들렌.
그런 뒤 성큼성큼 다시 청계로 올라가서 군중을 해치고 똑바로 수위에게 걸어가서는 그 쪽지를 주면서 위험차게 말했다. 이걸 재판장님께 가져다 드리시오. 수위는 쪽지를 받아 흘끗 보고는 시키는 대로 했다. 8. 특별한 입장 허가. 몽트레어 슈르메르 시장이라고 하면 그 자신은 그런 줄 몰랐지만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의 유득한 명성은 7년 전부터 아랫역 블론의 전역에 걸쳐 더 높았으나 마침내 그 작은 지방의 범위를 넘어서 인근 두세 도에까지 퍼져가고 나가 있었다. 흙구슬 공업을 부응하여 그 중심 도시에 막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몽트레어 슈르메르 군의 141개 마을 중 어느 하나고 그에게서 어떤 은혜를 입지 않은 마을이 없었다. 그는 필요에 따라 심지어 다른 군의 공업까지 도와서 진영시켰다. 이를테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신용과 자본을 제공하여 블로뉴의 망사 직조업을 원조하고 프레방의 삼배 방직업을 원조하고 부베르시르 강시의 수력 방직업을 원조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마들렌 씨의 이름을 공손히 말했다. 아라스와 두에는 그런 시장을 모시고 있는 몽토에르 시르메르라는 행복한 소도시를 부러워했다. 아라스의 중재재판을 관할하는 두에 고등법원 판사도 그토록 만인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었다. 수위가 평의실에서 법정으로 통하는 문을 살그머니 열고 재판장의 의자 뒤에 가서 몸을 구부리고 아까 본 글이 적혀있는 그 쪽지를 건네주며 이분이 방청하고 싶답니다 하고 덧붙이자 재판장은 갑자기 경의를 표하는 태도를 취하며 펜을 들어 그 쪽지 아래에 몇 자 적어서 수위에게 돌아주면서 말했다. 들어오시라고 하게. 내가 여기에 그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불행한 사나이는 수위가 나갔을 때 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자세를 하고 대기실 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명상에 잠겨 있다가 어르신께서는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하고 누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조금 전에 그에게 등을 돌려버렸던 바로 그 수위가 지금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수위는 동시에 그에게 쪽지를 돌려주었다. 그는 그것을 펴었는데 마침 남포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중재 재판장은 마들렌 씨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그 몇 마디의 말에 쓰고도 야릇한 뒷맛을 느낀 사람처럼 쪽지를 손 안에서 꾸기적거려 버렸다. 그는 수위를 따라갔다. 조금 후에 그는 벽판을 둘러친 엄숙한 방 안에 혼자 있었다. 거기에는 녹색 식탁불을 깐 탁자 위에 촛불만 2개 켜져 있었다. 그의 귀에는 방금 자기를 거기에 두고 간 수위의 마지막 몇 마디가 아직도 쟁쟁했다. 여기가 평의실입니다. 저 문의 구리 손잡이만 돌리면 법정 안의 재판장 자리 뒤로 나가시게 됩니다. 이 말의 그의 생각 속에서 방금 지나온 좁은 복도와 침침한 계단의 흐릿한 기억에 섞여 들고 있었다. 수위는 그를 혼자 두고 가버렸다. 최고의 순간이 왔다. 그는 생각을 가다듬어 보려고 애썼으나 되지 않았다. 모든 생각의 실이 머릿속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은 특히 인생의 비통한 현실에 그 모든 생각의 실을 잡아매어 놓을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느낄 때다. 그는 판사들이 숙고하고 형을 선고하는 바로 그 장소에 와 있었다. 그는 그렇게도 많은 인생이 산산이 부서졌고 그의 이름이 곧 올릴 것이고 그의 운명이 이때 건너가고 있는 그 고요하고 무시무시한 방을 태연하면서도 얼빠진 듯이 둘러보았다. 그는 벽을 바라보고 이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 방이고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그는 24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마차에 흔들려 지칠 대로 지쳤으나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벽에 걸린 검은 사진틀 가까이에 갔는데 사진틀 유리 아래에는 파리 시장이자 대신이었던 장 니콜라 파슈와 손수 쓴 낡은 서신이 들어있었고 날짜는 틀림없이 차고였겠지만 혁명력 2년 6월 9일이라 되어 있었다. 6월 9일이 아니라 목월 9일 19일이라고 써야 했을 것이다. 혁명적 목월은 5월 21일에서 6월 19일에 해당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슈가 자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대신과 의원의 명부를 파리혁명위원회에 보냈을 때의 서간이었다. 그때 만약 누가 그를 볼 수 있어서 지켜보았다면 아마 그가 그 편지를 썩 진귀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는 거기서 눈을 떼지 않고 두세 번이나 읽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부지불식간에 무심코 읽었을 뿐이다. 그는 팡틴과 코제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명상에 잠긴 채 돌아섰는데 그의 시선이 그를 법정과 갈라놓고 있는 문의 구리 손잡이에 가서 부딪혔다. 그는 그 문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처음에는 태연스럽게 그 구리 손잡이로 가서 멎었다가 이어 놀라고 고정되어 조금씩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땀방울이 머리카락 사이에서 솟아올라 관자놀이로 철철 흘러내렸다. 어떤 때 그는 일종의 위험과 반발이 교착된 형언하기 어려운 몸짓을 했는데 이 몸짓은 제기랄 누가 나에게 이렇게 강요하는가 라는 뜻인 듯 그런 의미가 잘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얼른 돌아서서 그가 들어왔던 문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그리로 가서 문을 열고 나갔다. 이제 그는 그 방에 있지 않았다. 바깥에 복도에 있었다. 계단과 창구들로 끊긴 길고 좁은 복도, 요리조리 구불거리고 병원용 야등 같은 불빛 등불이 여기저기 켜져 있는 아까 막 지나왔던 복도에 있었다. 그는 숨을 쉬고 귀를 기울였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앞에서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쫓기는 사람처럼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복도의 모퉁이를 몇 군데 돌았을 때 그는 또 귀를 기울였다. 주위는 여전히 고요하고 어두웠다. 그는 헐떡거리고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다. 벽의 돌은 싸늘했고 이마의 땀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부르르 떨며 몸을 솟구쳤다. 그리고는 홀로 거기 그 어둠 속에 서서 추위에 떨고 아마 또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도 떨었다. 그는 밤새도록 생각했었고 하루 종일 생각했었다. 그는 이제 자기 속에서 오호라 라고 말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밖에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15분이 흘러갔다. 이었고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번민에 겨우 한숨을 짓고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다시 돌아섰다. 그는 천천히 기진맥진한 것처럼 걸었다. 흡사 내 빼다가 잡혀서 다시 끌려오는 사람 같았다. 그는 다시 평의실로 들어갔다. 맨 먼저 그의 눈에 띈 것은 문의 손잡이였다. 그 번들번들하고 둥근 구리 손잡이는 그의 눈에 무서운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 보였다. 그는 그것을 마치 새끼 호랑이 눈을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때때로 한 걸음씩 옮겨 문으로 갔다. 만약 귀를 기울였다면 그는 옆방의 소음을 어렴풋한 속삭임처럼 들었겠으나 그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갑자기 그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문 옆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경련하듯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열렸다. 그는 법정 안에 있었다. 9. 죄상 결정의 장면. 그는 한 걸음 나아가 기계적으로 문을 닫고는 그 자리에 선 채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둠침침하고 꽤 넓은 방이었다. 때로는 온 방이 왁자지껄하는가 하면 때로는 쥐죽은 듯 고요했는데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의 형사소송 기구가 저속하고 음산한 위험을 갖추고서 군중 속에 펼쳐져 있었다. 그가 서 있는 방 한쪽 끝에는 판사들이 헐어빠진 옷을 입고 흐리멍덩한 얼굴을 하고서 손톱을 깨물었다가 눈을 감았다가 하고 있었고 다른 쪽 끝에는 허술한 옷을 입은 한 무리가 있었다. 온갖 자세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 근엄하고 냉혹한 얼굴을 하고 있는 병사들도 있었다. 때 묻은 낡은 판자벽, 꾀재재한 천장, 녹색이라기보다도 누루퉁퉁한 능직물로 덮인 탁자들, 손때로 거머쥔 문, 벽판문에 매달려 불빛보다도 연기를 더 내고 있는 작은 카페나 이슴지간 캔캐식 양등, 탁자 위의 구리 촛대에 꽂힌 초, 어둠과 추함과 쓸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는 준엄하고 존엄한 인상이 풍겨나고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법률이라 일컫는 그 중요한 인간의 일과 정의라 일컫는 그 중요한 신의 일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군중은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점에서만 재판장 왼편으로 벽을 따라 작은 문에 기대어 놓인 나무 벤치에 집중되어 있었다. 많은 촛불이 비추고 있었고 그 위에 두 헌병 사이에 한 사나이가 있었다. 이 사람이 곧 그 사람이었다. 그는 그를 찾지 않아도 그를 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거기에 그 얼굴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 저절로 그리로 갔다. 그는 자기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물론 얼굴은 똑같지 않았지만 아주 비슷한 태도와 생김새, 곤두선 더벅머리, 사납고 불안스러운 눈동자, 그리고 그 작업복. 그것은 19년간 형무소 돌바닥에서 주워 모았던 그 끔찍한,
그러나 소중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감추고 증오심에 불타면서 디뉴시로 들어가던 그날의 자기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그는 발을 떨면서 생각했다. 아, 나는 또 저렇게 될 것인가. 그 인간은 줄 잡아도 60점은 돼 보였다. 그 사람에게는 뭔지 알 수 없는 거칠고 우둔하고 겁먹은 듯한 것이 있었다. 문소리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옆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재판장은 돌아보며 지금 들어온 사람이 몽트레어 시르메르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묵례했다. 차장검사도 공무로 여러 번 몽트레어 시르메르에 가서 마들렌 씨를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고 역시 묵례했다. 그는 그들이 그러는 걸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그는 일종의 환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바라보았다. 판사들, 서기, 헌병들, 잔인하리만큼 호기심 많은 다수의 사람들, 그는 그러한 것을 이미 옛날에 27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다. 그 끔찍한 것들, 그것들을 그는 지금 다시 보고 있었다. 그것들은 거기에 있었고 움직이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기억이 떠올린 것도 그의 생각의 신기루도 아니었고 진짜 헌병들, 진짜 판사들, 진짜 군중, 그리고 살과 뼈를 갖춘 진짜 인간들이었다. 이제 끝장이었다. 그는 자기 과거의 그 끔찍했던 광경이 현실의 모든 무서운 모습을 띠고 자기 주위에 다시 나타나고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서웠다. 그는 눈을 감고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외쳤다. 결코. 그런데 그의 모든 생각을 뒤흔들고 그를 거의 미치게 하는 비통한 운명의 장난에 의해 거기에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그 자신이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나이를 사람들은 모두 장발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서 자기 생애의 가장 끔찍한 시기를 자기의 망령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 듯 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똑같은 가구, 똑같은 밤 시간, 거의 똑같은 판사들과 병사들과 방청객들의 얼굴이었다. 다만 재판장의 머리 위에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법정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신은 없었다. 의자 하나가 그의 뒤에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엉깁결에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다.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는 판사들의 책상에 쌓인 서류더미 뒤에 숨어 장내의 군중에게 얼굴을 가렸다. 이제 그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볼 수가 있었다. 차차 그는 침착해졌다. 그는 충분히 다시 현실감을 갖게 되었고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평정을 찾았다. 마바타부아 씨도 배심원의 한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다. 그는 자베르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증인들의 벤치는 서기의 책상에 가려 있었다.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신뢰는 별로 바르지 않았다. 그가 들어왔을 때 피고의 변호사는 변론을 끝내가고 있었다. 모두들 극도로 긴장해 있었다. 재판은 3시간 전부터 계속되었다. 3시간 전부터 군중은 한 미지의 사나이가 지극히 어리석거나 지극히 교활한 일종의 불쌍한 인간이 무서운 진실성의 무게 아래 차차 휘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독자도 이미 알다시피 일종의 불황배로서 피에롱 과수원이라는 이웃 과수원의 사과나무에서 익은 사과가 달린 가지 하나를 꺾어서 가져다가 그 옆밭에서 들켰던 것이다. 이 사나이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미 조사도 행해졌고 증인들의 진술도 막 끝났는데 증인들은 이구동성이었다. 진상의 빛이 전체 토의에서 밝혀졌다. 기소문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는 과실을 훔친 절도범 일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직당국에서 수배 중이던 장발장이라는 강도요, 감시 위반의 재범이요, 전과자요, 지극히 위험한 악한이요, 극악 무도한 자다. 그는 8년 전 툴롱 형무소에서 출옥하자마자 프티제르베라는 굴뚝 청소부 소년한테 대로상에서 강도를 행하여 형법 제383조에 규정된 죄를 범했으나 이 점에 관해서는 동일인임에 틀림이 없음이 법적으로 확인할 때 추수할 것이다. 피고는 최근에 새로운 절도를 행하였으니 이는 재범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 새로운 범죄에 관하여 처벌하고 옛 범죄에 관해서는 차후에 판결할 것이다. 이런 기소문 앞에서 증인들의 전원 일치된 진술 앞에서 피고는 특히 놀란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을 부인하려는 듯한 몸짓과 손짓을 하긴 하는가 하면 때로는 천장을 쳐다보기도 했다. 그는 간신히 말을 하고 당황한 채 대답을 했으나 그의 온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인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포위하고 전투 대령을 취하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인들 앞에서 흡사 백치 같았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집단 속에서 흡사 이방인 같았다. 그러는 동안 그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미래가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었고 진실성은 시시각각으로 커져갔으며 군중은 당사자보다도 더 걱정스럽게 불길한 선고가 점차 그의 머리 위로 내려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만약에 동일인임이 인정되어 프리제르베 사건이 나중에 유죄 판결로 끝난다면 징역은 고사하고 사형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판국이었다. 그런데 이 사나이는 어떠한 자였던가? 그의 무감각은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던가? 그것은 어리석음인가 아니면 교활함인가? 그는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나?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나? 이러한 의문으로 군중은 두 파로 갈라졌고 배심원들까지도 그러한 것 같았다. 이 재판에는 무섭게 하는 것과 수상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있었고 이 극적 사건은 단지 음산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변호인은 오랫동안 변호사의 웅변술이 되어온 그 시골말로 꽤 잘 변론했다. 이 시골말은 로무랑탱이나 몽브리종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리에서도 역시 옛날 모든 변호사들이 쓰던 것인데 오늘날에는 고전이 되어버려 그 장중한 울림과 위험찬 어조가 어울리는 공인된 웅변가들만 사용한다. 이 언어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라 하고 파리를 학예와 문명의 중심지라 하고 왕을 군왕이라 하고 주교를 성스러운 대사제라 하고 검사를 웅변적인 소송 해석자라고 하고 변론을 방금 들으신 은사라 하고 루이 14세의 시대를 위대한 시대라 하고 극장을 멜포메네의 전당이라고 하고 이 멜포메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극의 여신입니다. 왕실을 군왕의 지존하신 혈통이라 하고 연주회를 음악축제라 하고 사단장을 고명하신 전사라 하고 신학교학생을 다정한 레위인이라 하고 신문기사의 오류를 기관지의 난속에 독을 뿌리는 기만이라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는 사과절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변론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미사역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베니누 보니의 자신은 조사에서 암탉 한 마리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그 어려움에서 훌륭히 벗어난 바가 있다. 변호사는 사과절도는 물적으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증했다. 변호인 자격으로 그가 끝끝내 상마티웨라고 부르기를 고집했던 그의 의뢰인이 담을 뛰어넘거나 혹은 가지를 꺾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 가지, 관로 속에 변호사는 그것을 보통 장가지라고 불렀다. 그 가지를 들고 있다가 잡혔지만 그는 그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웠다고 말했다. 어디에 그 반증이 있는가? 아마 그 가지는 밭 도둑놈이 담을 뛰어넘어가 꺾어서 훔쳐가다가 들켜서 거기에 내 던진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 도둑놈이 있기는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 도둑놈이 상마티웨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한 가지, 그의 신분이 전과자라는 것. 불행히도 그 점은 충분히 확인되는 듯 하다는 것은 변호사도 부인하지 않았다. 피고는 파브롤에 거주한 일이 있었다. 피고는 거기서 가지치는 일꾼 노릇을 했다. 상마티웨의 이름은 본시 장마티웨였을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끝으로 4명의 증인도 상마티웨가 제수 장발장이라고 서슴지 않고 확실히 인정했다. 그러한 지적과 그러한 증인에 대해서도 변호사도 자기 의뢰인과 같은 부인, 타산적인 부인밖에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설사 그가 죄수 장발장이라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사과를 훔쳤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껏해야 억측이지 증거는 못 된다. 피고는 졸렬한 변호 방식을 취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어서 변호인도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는 완고하게 그것을 부인했다. 절도 행위도 전과자의 신분도 이 두 번째 것은 인정하는 게 확실히 나왔을 텐데 그렇게 했다면 판사들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변호사도 그에게 그렇게 권고했으나 피고는 완강히 거부했는데 아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리라. 그것은 잘못이었지만 이 사람의 지능이 모자라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이 사나이는 분명히 어리석다. 형무소에서의 오랜 불행, 형무소 밖에서의 공공이 그를 우둔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기 변호를 잘못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이유가 되겠는가? 퍼티 제르베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도 논의할 것이 없었다.
그것은 전혀 소송 사건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배심원들과 판사들을 향해 설령 그들에게 피고가 장발장과 동일인 이미 명백해 보이더라도 감시 위반 전과자에 대한 경찰 처분만 적용하고 재범에 대한 중죄는 적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변론을 마무리했다. 차장검사는 변호사에 대해 반박했다. 차장검사들이 의뢰 그렇듯이 그의 논박은 격렬하고 화려했다. 그는 변호인의 성실성을 찬양하고 그 성실성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변호사가 양보한 모든 사항을 이용해 피고에게 타격을 가했다.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가 장발장임을 인정하는 듯 했다. 차장검사는 그것을 법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므로 이 사나이는 장발장이었다. 이것은 기소문에 들어가 있어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차장검사는 교묘하게 논법을 바꾸어 범죄의 근원과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 낭만파의 패덕을 공박했다. 낭만파는 당시 신문 오리플란과 코티디엔의 비평가들이 명명한 악마파라는 이름 아래 대두하고 있었다. 차장검사는 아주 그럴싸하게 샹마티웨의, 아니 더 적절하게 말해서 장발장의 범죄는 그 폐륜문학의 영향으로 빚어진 것이라 했다. 그러한 고찰을 마치고 나서 그는 장발장 자신으로 옮아갔다. 장발장은 어떠한 자인가? 장발장에 대한 묘사, 구역질하는 나는 괴물 우는 이러한 종류의 묘사의 본보기는 테라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테라멘은 라신의 비극 페드로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테라멘의 이야기에 있는데 그것은 비극에는 무용지물이지만 법정 응변에는 날마다 큰 도움을 준다. 방청인들과 배심원들은 몸서리쳤다. 그러한 묘사가 끝나자 차장검사는 이튿날 아침에 프리맥티르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기 위한 웅변조로 말을 계속했다. 그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는 불황배요 비릉뱅이요 호구지책도 없는 자입니다. 우는 피고는 과거에 범행을 예사로 저질렀고 징역 사례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과천선을 하지 않는 자로서 버티제르베에게 저지른 범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는 이건 그러한 사람으로 대로상에서 뛰어넘은 담에서 엎어지면 코다를 떼서 훔친 물건을 아직도 손에 든 채 절도 현행범으로 잡혀놓고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절도도 침입도 모조리 부인하고 제 이름까지도 부인하고 동일인이라는 것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시 말할 것도 없는 다른 수많은 증거 외에도 4명의 증인이 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베르, 공정한 사법경사 자베르와 옛날에 피고와 함께 징역살해를 한 브루베, 슈닐디웨, 포시파유 3명의 죄수입니다. 이 무서운 전원일체의 정언에 그는 뭐라고 반박하는가? 그는 부인합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여러분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우는 차장검사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피고는 다소 감탄 섞인 놀란 듯한 얼굴로 입을 딱 벌린 채 듣고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도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그는 분명히 놀라고 있었다. 때때로 논조가 최고조에 달하여 청산유수 같은 웅변이 밀물처럼 독서를 토하고 폭풍우처럼 피고를 에워쌀 때면 피고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는데 그것은 재판의 시초부터 자제하고 있던 일종의 서글픈 무언의 항변이었다. 그의 바로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가 두세 번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발로 영감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이런 꼴이 됐지. 차장검사는 배심원들에게 피고의 그 백치 같은 태도를 지적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계산된 수작이고 어리석음이 아니라 교묘함과 교활함의 표시이자 사직을 기만하는 상습성의 표시이고 이 사나이의 뿌리 깊은 사악함을 역력히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버티제르베 사건은 보류하고 엄중한 유죄 판결을 요구하면서 논고를 마무리했다. 그것은 당분간은 독자도 기억하다시피 무기징역이었다. 변호사는 다시 일어나서 우선 차장검사 영감에게 그의 훌륭한 은사를 치하하고 이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항변했다. 그러나 그의 논봉은 무디어지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분명히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10. 부인의 방식. 변론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 재판장은 피고를 기립시키고 관례적인 질문을 했다. 피고는 더 할 말이 없는가? 사나이는 서서 손에 들고 있는 꾀재재한 모자를 두 손 안에 굴리고 있을 뿐 그 질문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재판장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이번에는 사나이는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는 막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 같은 몸짓을 하고 자기 주위를 휘둘러보고 방청객들, 헌병들, 자기의 변호사, 배심원들, 판사들을 바라보고 자기 벤치 앞에 설치된 목책 언저리에 그의 거대한 주먹을 올려놓고 또 한 번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차장검사에게 시선을 멈추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폭발 같았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지리멸렬하고 격렬하고 귀에 거슬리고 뒤죽박죽이고 동시에 나오려고 모두 한꺼번에 앞을 다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내가 할 말은 이렇소. 나는 파리에서 술의 목수를 했소. 발룻이 댁에 있었소. 그건 고된 직업이요. 술의 목수는 언제나 한 데서 마당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행스럽게도 좋은 주인을 만나면 헛간에서도 일을 하지만 작업실 안에서 문을 닫아놓고 하는 일을 하는 법은 없소. 넓은 자리가 필요해서 그런 거요. 겨울에는 하도 추워서 좀 포근해지라고 내가 내 팔을 치지만 주인은 그런 걸 싫어하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요. 길바닥의 돌도 얼어붙는 추위 속에 쇠를 다룬다는 건 고된 일이요. 사람이 이내 지쳐버리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젊은 놈이 그대로 늙어버려. 나이 40이면 벌써 볼장 다 보게 되는 거요. 나는 그때 53살이었는데 지독히 고생했어. 게다가 노동자들은 어찌나 심술이 고약하든지 어떤 자가 젊지 않으면 모두 늙은 바보, 늙은 멍청이라고 부른다오. 나는 하루에 겨우 30수밖에 못 벌었어. 주인들이 내게 삭전을 댈 수 있는 대로 적게 주었어. 내 나이를 핑계 삼아서 말이요. 게다가 나는 딸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애는 내과에서 빨래를 해주는 일을 했어. 그 애도 조금은 벌었어. 그걸로 우리 둘은 그럭저럭 살아갔어. 딸년도 고생 꽤나 했지.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허리까지 닿는 통 속에서 온종일 일을 했어. 물이 얼어도 상관없이 빨래는 해야 하고 내의가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재촉하기 때문이요. 금세 빨아오지 않으면 단골을 놓친다오. 판자 조각이 제대로 맞지 않아 사방에서 물이 새서 치마가 위아래 할 것 없이 온통 젖어 몸뚱이까지 스며든다오. 딸내는 또 앙팡 루즈의 빨래터에서도 일했는데 거기서는 물이 수도꼭지로 나오니까 통 속에는 안 들어가도 됐어. 앞의 수도꼭지에서 빨아 뒤의 대야에다 헹구는 거요. 문은 닫혀 있으니까 몸뚱이는 덜 춥지만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김이 나서 눈을 상하게 하오. 딸내는 녹초가 되어 저녁 7시에 돌아와서는 이내 자버렸어. 그 애는 남편한테 늘상 두드려 맞았어. 그 애는 죽었어. 우리는 정말 불행했어. 딸내는 춤 한 번 추러 가본 적 없는 아주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어. 다만 한 번 참회 화요일에 8시에 돌아와서 잔 일은 있었어. 이상이요. 내 말은 사실이요.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고 말고. 나는 참 바보야. 파리는 바다같이 넓은 곳인데 누가 상마티의 영감을 알까? 그렇지만 발루시는 알고 있어. 발루시 댁에 가보시오. 이제 내게 무엇을 더 원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사나이는 입을 다물고 서 있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높고 빠르고 무뚝뚝하고 쉬운 목소리로 우직하면서도 거칠고 화가 난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한 번은 군중 속의 누군가에게 인사하기 위해 말을 중단했다. 닥치는 대로 씹어 뱉는 듯한 그 단정적인 말들은 딸꾹질처럼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는 나무 패는 나무꾼 같은 몸짓을 덧붙였다. 그가 말을 끝내자 방청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방청객들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자신도 덩달아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끔찍했다. 신중하고 친절한 재판장은 입을 열었다. 그는 배심원 제위에게 피고가 예전에 그 아래에서 일했다는 술의 도목수 발루라는 자는 소환해도 출두하지 않았다. 그는 파산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피고를 돌아보며 자기가 지금 그에게 말하려는 것을 잘 듣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피고는 지금 잘 생각해야 할 처지에 있어 지극히 중대한 추정이 피고에게 내려졌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고 피고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는데 다음 2가지 사실을 명료히 설명해 보시오. 첫째, 피고는 피에론 과수원의 담을 뛰어넘어 가지를 꺾고 사과를 훔쳤는가 안 훔쳤는가? 다시 말하자면 침입 절도죄를 범했는가 안 범했는가? 둘째, 피고는 전과자 장발장인가 아닌가? 피고는 잘 알아들었고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대답점이야 약과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는 입을 열고 재판장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첫째, 그러고는 자기 모자를 보고 천장을 바라보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피고, 차장검사는 준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주의하시오. 그대는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어. 그대가 그렇게 당황하는 것은 좋지 못하오. 이 점은 명백하오. 즉 그대 이름은 상마티웨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서 장마티웨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었던 정과자 장발장이라는 것. 그대는 오르베뉴에 갔었다는 것. 그대는 파브롤에서 태어나 거기서 가지치는 일꾼 노릇을 했다는 것 말이오. 그대가 피에론 가수원에 침입하여 익은 사과를 훔친 것도 명백하오. 배심원 제위께서는 인정하실 것이오. 피고는 그새 다시 앉았다가 검사가 말을 마치자 후다닥 일어나서 외쳤다.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요. 당신은.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나는 매일 먹지 않는 사람이요. 나는 그때 아이들이 오던 길에 그곳을 걷고 있었는데 소나기가 온 뒤라 들은 아주 노랗게 되어 있었고 늪은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길은 모래에 덮인 풀끝만 뾰족뾰족 내다보일 뿐이었어. 나는 사과가 달린 가지 하나가 꺾여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 나는 그 가지를 집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를 줄은 몰랐어. 나는 석 달이나 감옥에서 썩으면서 사방으로 끌려다녔어. 그러고 나서 나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면서 대답을 해라 하고 말하는 거요. 어떤 헌병은 친절하게도 팔꿈치를 치면서 어서 대답하라니까 하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나는 설명을 할 줄을 모르고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불쌍한 놈이요. 그걸 몰라주다니 모두들 나쁘오. 나는 결코 도둑질한 게 아니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웠을 뿐이요. 당신은 내가 장발장이니 장마티웨이니 하고 말하지만 난 그런 사람을 전혀 모르오. 마을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로피탈 거리의 발루시 댁에서 일했어. 내 이름은 장마티웨요. 당신네들은 아주 간악하게도 내가 태어난 곳을 내게 말해주지만 나는 말이요. 그런 건 모르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집이 있는 것은 아니요. 그건 너무 편리할 거요.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닌 사람들이었을 거요. 하지만 난 모르요. 어렸을 적에 사람들은 나를 꼬마라고 불렀고 지금은 늙은이라고 부르오. 그것이 내 세례명이요. 그건 당신네들 좋을 대로 생각하시오. 나는 오베르뉴에도 있었고 파브롤에도 있었어. 그게 어쨌단 말이요? 오베르뉴와 파브롤에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감옥살이를 한 놈이란 말이요? 나는 도둑질을 안 했단 말이요. 나는 상마티의 영감이란 말이요. 나는 발루시 댁에 있었어. 나는 일정한 장소에 살고 있었어. 당신은 별것도 아닌 일로 나를 골려대는구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악착같이 못살게 구는 거요? 차장검사는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재판장에게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는 막연하면서도 지극히 교묘히 부인을 함으로써 백치치는 보이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꾀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님 그리고 법정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피고의 부인에 대하여 다시금 죄수 브로베와 코시파이와 수넬리데 그리고 사복 형사 자베르를 이 자리에 불러 최후로 다시 한번 피고와 전과자 장발장이 동일인지 아닌지 신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차장검사님에게 지적하겠는데 사복 형사 자베르는 공무 때문에 인근 도청 소재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진술이 끝난 직후 법정을 떠났고 이 도시에서도 떠났어. 차장검사님과 피고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허가한 것이요. 재판장은 말했다. 아, 옳습니다, 재판장님. 차장검사는 다시 말했다. 그럼 자베르 씨가 없으므로 그가 한두 시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진술한 바를 본인이 배심원 제위께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베르는 하급지책이지만 중요한 그 직책을 엄격하고 정확한 정직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본인은 피고의 부인을 반박할 심리적 추정이나 물질적 증거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본인은 이 사나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나이의 이름은 상마티웨가 아니라 장발장인데 극히 악질적이고 극히 가공할 전과자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웠으나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중된 절도죄로 19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대여섯 차례에 걸쳐 탈옥을 기도했습니다.
퍼티 제르베를 상대로 한 절도와 피에론 과수원에서의 절도 외에도 본인은 그가 작고하신 디뉴의 주교 예하 댁에서도 도둑질을 했으리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툴롱 형무소에서 간수보로 있을 때 여러 번 이 사나이를 보았습니다. 본인은 이 사나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지극히 간결한 선언은 방청객들과 배심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 같았다. 차장검사는 자베르를 제외한 세 증인 브르베, 수닐디웨, 코슈파유와 다시 진술하게 되고 엄중히 신문할 것을 주장하면서 말을 맺었다. 재판장은 수위에게 명령을 전했고 조금 후에 증인실의 문이 열렸다. 수위는 만일의 경우에 도와줄 헌병 한 사람과 함께 죄수 브르베를 끌고 왔다. 방청객들은 불안에 사로잡혀 모두 한마음인 양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었다. 전과자 브르베는 도중앙형무소의 진회색 윗도리를 입고 있었다. 브르베는 60살쯤 먹은 사나이로서 시럽과와 같은 얼굴과 악당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따금 서로 잘 어울린다. 그는 어떤 새로운 범행으로 다시 투옥되었는데 그 형무소에서 그는 문직이 비슷한 것이 되었다. 윗사람들은 그를 보고 놈이 제법 사람구실을 하려고 하는 걸 하고 말했다. 부속 사제들도 평소의 그의 신앙 태도를 좋게 말했다. 물론 그것은 왕정복고 후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브르베 재판장이 말했다. 그대는 불명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선서를 할 수는 없지만 브르베는 고개를 수그렸다. 재판장은 말을 이었다. 비록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 명예감과 정의감은 남을 수 있으니 이 중요한 순간에 본관은 그 감정에 호소하오. 아직도 그대의 마음속에 본관이 희망하듯이 그 감정이 있다면 본관에게 대답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시오. 한쪽에는 그대의 말 한마디로 파멸할지도 모를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한쪽에는 그대의 말 한마디로 밝혀질 정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오. 지금은 엄숙한 순간이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지금이라도 압사한 정언을 취소해도 좋소. 피고 일어서시오. 브르베 피고를 똑똑히 보고 기억을 가다듬어서 피고가 그대의 옛날 형무소 동료 장발장임을 여전히 인정하는지 어떤지를 그대의 영혼과 양심을 가지고 말해보시오. 브르베는 피고를 바라보고는 판사들 쪽으로 돌아섰다. 예, 재판장님. 맨 먼저 이 사람을 알아본 건 저입니다. 제가 한 말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장발장입니다. 1796년에 들롱에 들어와서 1815년에 추록했습니다. 저는 1년 후에 추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바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늙어서 우둔해졌기 때문입니다. 형무소에서는 엉큼한 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를 확실히 알아봅니다. 가서 앉으시오. 재판장은 말했다. 피고는 그대로 서 있으시오. 슈닐디웨가 끌려 들어왔다. 붉은 죄수복과 푸른 모자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는 무기징역수였다. 그는 툴롱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끌려온 것이었다. 그는 50살쯤 되는 키가 작은 사나이로서 성미가 급하고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수척하고 누르퉁퉁하고 뻔뻔스럽고 차분하지 못하고 팔다리와 온몸이 병신 같고 눈초리가 몹시 날카로웠다. 형무소 친구들은 그를 주니디웨라는 주니디웨는 나는 신을 부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니디웨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재판장은 그를 향해 브루베에게 한 말과 거의 같은 말을 했다. 재판장이 그에게 그는 불명예의 죄인이므로 선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자 슈닐디웨는 고개를 쳐들고 똑바로 군중을 바라보았다. 재판장은 그에게 잘 생각하라고 권유하고는 브루베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피고를 알아본다고 고집하는지 어떤지를 물었다. 슈닐디웨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 원, 이 사람을 알아보느냐고요? 우리는 5년 동안이나 같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여보게, 왜 그렇게 뾰루통해 하고 있나? 가서 앉으시오. 재판장은 말했다. 수인은 코슈파유를 불러왔다. 그 역시 붉은 옷을 입은 무기징역수로서 슈닐디웨와 마찬가지로 형무소에서 불려왔다. 루르드 출신의 촌놈으로 피레네의 곰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산중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양몰이꾼에서 산적으로 굴러떨어졌던 것이다. 코슈파유 역시 피고 못지않게 거칠었고 그보다도 더 우둔해 보였다. 그는 자연히 들짐승을 만들어내고 사회가 징역수로 마무리해 놓은 저 불행한 인간의 한 사람이었다.
재판장은 감동적이고 엄숙한 몇 마디 말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는 먼저 두 사람에게 했듯이 앞에 서 있는 사나이를 지금도 스스럼치 않고 확실히 알아보겠느냐고 물었다. 이 사람은 장발장입니다. 코슈파유는 말했다.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기중기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분명히 진지하고도 성실한 그 새 증인의 단정을 들을 때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피고의 불리함을 예고하는 속삭임이 새어나오곤 했는데 그 속삭임은 새로운 증인이 먼저 번 증인에 보태질 때마다 더욱 커지고 길어졌다. 한편 피고는 그러한 증언을 놀란 얼굴을 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런 얼굴은 기소자의 말대로라면 피고의 자기 병호의 주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그 옆에 있던 헌병들은 첫 번째 증언을 듣고 그가 이렇게 입속으로 내까리는 것을 들었다. 오라, 저 녀석이 그중 하나로구나. 두 번째 증인 후에는 그 협조한 듯이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 세 번째 증언 후에는 이렇게 외쳤다. 잘한다. 재판장이 그에게 물었다. 피고 다 들었지요?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는 대답했다. 잘들 하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그의 배심원들에게까지 번져갔다. 그 사나이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졌으면 불을 보듯 뻔했다. 수위, 재판장이 말했다. 조용히 하게 하시오. 이제 변론을 종결하겠소. 그 순간 재판장 바로 옆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버르베, 슈닐디웨, 코슈파유, 여기를 보시오.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온몸이 얼어버리는 듯 했다. 그렇게도 그 목소리는 비통하고 무시무시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돌아갔다. 판사들 뒤에 앉아있던 특별 방청인 중 한 사람이가 일어서서 판사석과 법정을 갈라놓고 있는 칸막이의 문을 밀고 나와 법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재판장, 검사, 바마타부아씨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한꺼번에 외쳤다. 마를렌 씨. 11. 상마티웨 더욱더 놀라다. 그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마들렌 씨였다. 서기석의 난포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고 그의 복장은 하나도 흐트러진 데가 없었으며 그의 프로코트는 단정히 단추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경미하게 떨고 있었다. 아라스에 도착할 때만 해도 아직 밤백이었던 그의 머리털은 지금 완전한 백발이 되어 있었다. 그가 거기에 와 있은 지 1시간 동안에 그렇게 세어버린 것이다. 모두들 고개를 쳐들었다. 그 감격적인 광경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방청객들은 한동안 주춤거렸다. 그 목소리가 하도 폐부를 찌르는 듯하였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이 하도 침착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들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 누가 외쳤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른 것이 그 조용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 분명치 않은 상태는 몇 초도 가지 않았다. 재판장과 차장검사가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있기 전에 헌병들과 정리들이 몸짓 한번 하기도 전에 모두들 그때까지도 아직 마들렌 씨라고 부르고 있던 그 사람은 코스파이와 버르베와 슈딜디웨 그 세 증인 쪽으로 걸어나가 있었다. 당신들 나를 몰라보겠소? 그가 말했다. 세 사람은 당황하여 머리를 저어 모른다는 뜻을 표했다. 코슈파유는 응급결에 거수경례를 했다. 마들렌 씨는 배심원들과 판사들 쪽으로 돌아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심원인 여러분, 피고를 석방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저를 포박해 주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입니다. 제가 장발장입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다. 처음의 경악의 충격에 이어 무덤의 고요가 왔다. 사람들은 장내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군중을 사로잡는 그런 종류의 종교적 공포감을 느꼈다. 그러는 동안 재판장의 얼굴에는 동정과 슬픔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차장검사와 얼른 눈짓을 교환하고 배석 판사들과 몇 마디 소곤거렸다. 그는 방청객들을 향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투로 물었다. 여기에 의사분 계십니까? 차장검사가 발언했다. 배심원님 여러분, 지금 법정을 어지럽히는 이 뜻밖의 이변은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감정을 여러분이나 본인에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적어도 그 명성만으로도 존경할 만한 몽트레이어 시루메르 시장 마들렌 씨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의사가 계시다면 마들렌 씨를 도와 자택으로 모셔가 주시도록
재판장님과 더불어 부탁하는 바입니다. 마들렌 씨는 차장검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인자하고 위험찬 어조로 차장검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 하나가 재판 직후에 적어놓은 원문 그대로이며 그건 4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는 내용 그대로이다. 감사합니다, 차장검사님. 그러나 저는 정신이 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당신은 하마터면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저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저는 하나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불쌍한 수용자입니다. 이 사건을 똑똑히 아는 사람은 저뿐이고 제가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천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당신은 저를 포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변명 아래 숨어서 부자가 되고 시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들 속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제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 일생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주교의 애아의 물건을 훔친 건 사실입니다. 버티 제르베의 물건을 훔친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장발장은 매우 고약한 불쌍한 놈이라고 말한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아마 모든 잘못이 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같이 타락한 자는 주님의 섭리에 불평할 자격도 없고 사회에 건의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까? 제가 벗어나 보려고 했던 지옥은 해로운 것입니다. 감옥은 죄수를 만듭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투옥되기 전에 저는 무지몽매한 가련한 시골놈이었습니다. 일종의 백치였습니다. 감옥은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멍청했던 저는 간악해졌습니다. 우둔한 나무 토막이 된 저는 위험한 잉글불이 되었습니다. 그 후 관용과 친절이 저를 구제했습니다. 마치 가혹함이 저를 파멸시켰듯이.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제 집 벽난로의 제 속에서 7년 전에 제가 브리제르베 한테서 훔친 40수짜리 은전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덧붙일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체포하십시오. 아, 차장검사님은 고개를 흔드시는데 마들렌은 정신이 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참 딱한 일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마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본다고? 자베르가 여기 없어서 섭섭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저를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조 속의 감도는 은근하고도 애수어린 우울은 도저히 형언할 수 없으리라. 그는 새 죄수 쪽으로 돌아섰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알아보. 나는 브르베. 당신은 나오. 그는 말을 끊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너는 너가 형무소에서 가지고 있던 그 바둑판 무늬로 짠 바지 멜빵을 기억하느냐? 브르베는 놀라움에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그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계속했다. 슈닐디웨, 넌 너 자신에게 주니디웨라는 별명을 붙였지. 너의 오른편 어깨에 온통 불에 찌든 자국이 깊이 패어 있다. PFP라는 세 글자를 지우려고. 이것은 무기징역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숯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에다 그 어깨를 쳐넣었지만 여전히 글자는 남아있지. 어때, 안 그래? 정말 그렇소. 슈닐디웨는 말했다. 그는 코슈파유에게 말을 건넸다. 너는 왼쪽 팔 오금에 화약으로 찢은 푸른 글자로 날짜가 씌어있지. 그것은 황제가 칸에 상륙한 날짜로 1815년 3월 1일이지. 소매를 걷어봐. 코슈파유는 소매를 걷어 올렸고 모든 시선은 그의 드러난 팔 위에 쏠렸다. 헌병 하나가 남포불을 갖다 댔는데 거기에는 날짜가 있었다. 이 불행한 사나이는 미소를 띠고 방청객들과 판사들 쪽으로 돌아섰는데 그 미소를 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애처로운 생각을 금하지 못한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인 동시에 절망의 미소였다. 잘 보셨지요? 그는 말했다. 저는 장발장입니다. 법정 안에는 더 이상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헌병도 없었다. 있는 것은 오직 고정된 시선과 감동한 마음뿐이었다. 모두가 자기가 맡은 바 구실을 잊고 있었다. 차장검사는 구형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고
재판장은 재판을 주재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고 변호사는 변호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기이한 일임에도 아무런 질문도 제기되지 않았고 아무런 권위도 끼어들지 않았다. 무릇 장엄한 광경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의 의를 사로잡고 모든 목격자들을 단순한 방광자로 만드는 것에 있다. 아마 아무도 자기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알지 못했으리라. 아마 아무도 자기가 거기에서 위대한 빛이 번쩍거리는 것을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모두들 마음속으로 경탄하고 있었다. 분명히 사람들은 눈앞에 장발장을 보고 있었다. 그는 빛나고 있었다. 그의 추리는 조금 전 그렇게도 알 수 없었던 그 사건을 백일하에 드러내놓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이 그 모든 군중은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자수하는 그 단순하고도 숭엄한 행위를 대번에 그리고 한눈에 이해했다. 그 세세한 사실들이며 망설임,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저항 같은 것들은 이 빛나는 거대한 사실 속에 사라져 버렸다. 그 인상은 이내 지나가 버렸지만 당장은 지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더 이상 법정을 교란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체포하지 않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용무가 있습니다. 차장검사님은 제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시니 언제고 원할 때 저를 체포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는 나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목소리 하나 나오지 않았고 그를 막기 위한 팔 하나 뻗쳐나오지 않았다. 모두들 비켜섰다. 그 순간에 군중으로 하여금 한 사람 앞에서 물러나게 하고 길을 비켜주게 하는 뭔지 알 수 없는 성스러운 것이 있었다. 그는 유유히 군중 사이를 걸어 나아갔다. 누가 문을 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틀림없이 문은 열려 있었다. 거기에 이르러 그는 돌아서서 말했다. 차장검사님, 언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뒤 방청석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저를 가엾게 생각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려 했던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제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아예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는 나갔고 문은 열렸을 때처럼 다시 닫혔다. 어떤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틀림없이 누군가 군중 속에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1시간도 못 가서 배심원단의 평결은 상마티웨라는 자에 대한 일체의 기소를 기각했고 상마티웨는 즉시 석방되었다. 그는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광경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며 떠나갔다.